아니 어느새 페이스리프트야? 아니 한 주에 페이스리프트를 몇 개를 내보내는 거예요. 카니발에 K5에 인증중고차까지. 와 이거 도대체 쫓아갈 수가 없네. 기아 주식을 사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기아가 K5 페이스리프트 모델 사진의 일부를 공개하고 25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세단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이 그래도 승차감은 역시 세단이지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나오는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니까 당연히 과격합니다. 기아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역동성을 더한 강렬한 인상의 외장, 세련되고 개방감 있는 실내 디자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런가? 역시나 외관은 역동적이고 강렬하긴 합니다. 충격을 주겠다는 거죠. 외관, 앞뒤 이렇게 나오고요. 실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출시일, 첨단 기능까지 이 모든 것들 간단히 살펴보시죠. 야, 외관에 보면요, 일단 색상부터 멋집니다. 그레이 매트 컬러, EV6에서 봤던 그 컬러 같은데, 기아는 이거 울프 그레이,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이렇게 두 종의 신규 색상을 더해서요 총 7종의 외장 색상을 낸다고 합니다. 아, 번호판에 4905 뭐냐고. K5 이전 모델에도 4905라고 써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K5 전장이에요. 전장이 4905mm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앞에 숫자는 뭐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갈아 넣은 기아 직원 수? 그런 거 아닐까. 여튼 4905가 요번에 바뀌지 않았으니까 전장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DRL 형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심장박동을 형상화한 DRL이네 뭐네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반세대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런 느낌. 기아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여전히 심장박동이야. 근데 이 심장박동을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으로 재해석했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번개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범퍼에 가니쉬가 또 있거든요. 이 가니쉬하고 지그재그가 살짝 연결되는 느낌도 있어서 야, 괜찮다는 느낌도 있긴 하고, 아, 너무 지그재그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기아의 최신 디자인들하고 어느 정도 통일감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 EV6도 지난번에 이 EV 시리즈들 사이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EV6 보니까 조금 패밀리가 아닌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패밀리적으로 디자인을 페이스리프트 한다고 하니까 EV6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 뿅 이렇게 튀어나오나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헤드램프도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한쪽에 헤드램프가 3개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2구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원가 절감? 어쨌든 기존에는 좀 동글동글한 느낌의 프로젝션 LED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직사각형 형태로 가로로 좀 기다란 이런 형태의 LED 헤드램프를 넣는데 좀 더 최신형 느낌이 나고요. 좀 더 똑똑한 기능을 넣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에 대해서 이전에 뭐 IIHS라든지 미국에서 너무 어둡다, 제대로 밝혀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헤드램프를 바꾼 걸로 보여집니다. 절대 원가 절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릴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런 패턴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의 뻔한 그릴로 바뀌었어요. 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참신한 느낌보다는 약간 뻔한 느낌의 그런 벌집 패턴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골프 GTI라든지 이런 차들이 벌집을 썼으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운데는 벌집이다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바뀌어가는데 이런 형태도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물론 벌집 모양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연식 변경 모델 나오면서 그릴 디자인이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그대로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이 나왔는데 아무튼 범퍼 형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범퍼 이런 형태였는데 나쁘지 않았죠. 근데 페이스리프트는 이건 너무 공격적이죠. 뭔가 고성능차 같은 느낌, 에어 인테이크를 그냥 이만큼 가져가는 느낌. 사실 요즘 들어서 전기차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 에어 인테이크 조금 부끄럽다 이러면서 조금씩 감추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오히려 그 방향을 거꾸로 갔네요. 난 정말 순수한 가솔린 차고 터프한 느낌으로 공기를 확 빨아들일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멍이 난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구멍이 아니에요. 그냥 패턴인데 약간 이게 어색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느낌이 들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구멍이 막혀 있어서 별로
별로라고? 구멍 막혀 있어서 별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벤츠 E클래스도 보면 구멍이 막힌 게 막 이만하게 들어가잖아요. 뭐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닙니다. 구멍이 있는 신용만 하는 게 앞에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 멋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여튼 범퍼의 요 안쪽의 형상은 에어댐을 형상화한 것 같은 이런 느낌. EV6 GT 안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형태의 범퍼를 쓰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꽤 스포티한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범퍼도 보면 그릴하고 비슷한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중앙에는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측면은 기존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휠이 조금 달라졌네요. 기존 휠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 휠로 바뀌고 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 라인 뭐 그대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측면은 그냥 똑같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후면부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 트렁크 리드가 조금 더 높아진 건가요? 날카로워진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램프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램프가 이렇게 슉! 여기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까? 뭔가 희한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기역자의 램프를 기아의 패밀리룩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푹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특이합니다. 리어 램프 중간 부분도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도 기존에는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절취선처럼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도 반세대 만에 사라졌네요. 일자로 그냥 이어버렸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일자로 이으면 현대차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래서 중간을 좀 끊어서 기아의 패밀리룩 같은 그런 느낌을 더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예쁜가? 가만 보면 뒤쪽에서 바꾼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죠. 이 램프를 이렇게까지 바꿨지만 실제로는 램프 디자인 조금 바뀌고 이 램프가 팬더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뒤쪽 팬더는 교체한 게 아니죠. 트렁크도 교체한 게 아니에요. 이 아래쪽에 범퍼만 교체했다는 겁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렸으면 더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린 것 같아요. 근데 대각선으로 내렸는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여기 파팅을 하나 살짝 나눈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램프가 끊어지는데 야, 이게 좀 매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범퍼에 램프가 하나 있는데요. 반사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진등이 거기 붙어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 깜빡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깜빡이는 원래부터 위였고요. 굳이 깜빡이를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렇게 벌브 타입이어서 꿈뻑꿈뻑 하는 게 조금 눈에 가시였거든요. 이번에는 LED로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머플러 형상을 갖고 있는 가짜 머플러, 요거 계속 가짜 머플러로 남아있네요. 뒤쪽에도 이렇게 에어댐 형태로 앞쪽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바디 컬러로 아래쪽에 놔두고 있는데 요것도 아주 재미있는 형상인 것 같아요. 이런 형상의 자동차가 있나? 어쨌든 이런 것 하나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보이는 요소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외관은 이만큼 보면 될 것 같고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내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내 원래 K5가 화려했어요. 더 화려해진 것 같네요. 색상 자체가 남다르니까. 사진에 보이는 색상은 마션 브라운이라는 색상이라고 해요. 마션, 영화 마션 보셨죠? 화성인 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 갈 거니까 라면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지 못했지만 기아는 이미 화성에 갔죠. 경기도 화성에서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션 브라운이라고 이렇게 색깔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화성 하면 떠오르는 이 불그레 죽죽한 이 토양 색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화성 브라운 이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근데 브라운이라기에는 너무 오렌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션 브라운은 너무 튀니까 나는 이거 싫어 라는 분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있습니다. 샌드라는 색깔이 있고 블랙이라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은 총 3가지. 야, 마션이 근데 이렇게까지 튀면 이 2가지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참 약간 무난한 색으로 3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너무 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블랙핏이라고 하는 옵션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블랙핏이라는 거는 블랙 스웨이드로 헤드라이닝, 그러니까 천장을 블랙 스웨이드로 바꿔주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머플러를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꿔준다고 해요. 블랙핏 전용의 18인치 19인치 휠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휠이 검정색으로 칠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를 블랙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 아주 강인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들 가만 보면 다 검은색 옷만 입죠. 이분들 왜 이렇게 검은색을 좋아하는 거야?
네, 인테리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 12.3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쭉 연결돼 있고 그리고 커브드로 예쁘게 굽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이전에는 계기판은 멀리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가까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초점이 더 멀리 맺히니까. 계기판은 좀 멀리 맺혀야 되고 여기는 터치를 해야 되니까 좀 가까워야 되는 거, 이거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없어지는 거 좀 섭섭합니다. 세상이 다 그냥 평평하게 가는 거니까 그냥 뭐 이해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센터 디스플레이 메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비해선 훨씬 낮은 그래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디스플레이 하단에 보면 통합형 터치 공조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거, K8에서 처음 보였던 거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버튼이 좀 사라지니까 더 세련된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약간 브라운 느낌이었는데 브라운 느낌의 우드 트림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약간 올드해 보여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기존에는 브라운이었던 것이 이제 약간 그레이로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소나타에서는 이 부분이 잘못해서 장판 느낌의 우드 트림이었는데 그 장판 느낌은 이젠 없고요. 그래도 좀 세련된 느낌의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는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무광 크롬으로 돈 들인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쭉쭉 이어진 느낌이에요. 더 쭉 이어져서 차가 좀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 개성이 없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기존하고 똑같은 핸들 그대로 뽑아다가 그대로 끼운 것 같죠. 똑같고요. 이 혼 커버는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했는데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밥그릇 같은 동그란 혼 커버를 쓰고 있죠. 섭섭해요. 기어 시프터라든지 가운데 토글식 열선이라든지 뭐 통풍 시트 스위치라든지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존하고 똑같은 부품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던 것을 약간 앞으로 옮기고요. USB 포트를 이렇게 덮개로 가리고 있었는데 그런 커버가 없어졌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누르면 케이블 충전하거나 아니면 차하고 연결하거나 이걸 버튼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버튼을 제공하고 있는데 요거 최근 들어서 무선 카플레이 지원하면서 더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거 사실 보면 만듦새가 좋아요. 쓸데없이 잘 만들었어. 이거 아마 부품값이 적어도 5만원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그냥 빼버리고 차값에서 5만원 깎아주지.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형 K5에는 여러가지 첨단 기능이 들어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특이한 점, 이거 진짜 멋있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CCNC라고 하죠.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 콕핏 이라고 하는 건데요. 콕핏이면 뭐야, 뭐 비행기 조종석? 너무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기능은 훌륭합니다. 현대기아가 공통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OTA, 그러니까 무선으로 알아서 업데이트 되는 거,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 계속 무선으로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플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를 잠깐 세워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LTE 무선망으로 웨이브, 왓챠, U 플러스 TV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뭐 블루투스로 핸드폰 연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음악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멜론 같은 거 지원하니까 그냥 멜론으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왓챠나 웨이브나 이런 것들 영상이 너무 길잖아요. 유튜브, 틱톡 이런 거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모카 같은 건 기본으로 구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 구독돼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유튜브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OTA를 통해서 갑자기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있죠.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자동으로 지원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차에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마트폰의 T맵을 화면에 띄워서 즐길 수 있게 됐죠. 스마트폰 거치대 파시는 사장님들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스피커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하고 마찬가지로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고 12개 스피커인 건 똑같은데 5.1 채널 사운드를 지원한다고 해요. 돌비 프로로직이다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써있진 않은데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5.1 채널로 지원하는 영화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거 보면 총알이 슉 날아갈 때 총알이 앞에서 뒤로 퓨퓨퓨 날아온다니까. 저기서 폭탄 터지고 여기서 폭탄 터지고 저기서 막 사람들 쉬는 소리 나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그런 거 막 사방에서 울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애플에서 공간 음향 있잖아요. 공간 음향 소스 쓰면 그럼 뭐 뒤쪽에서 울리고 앞쪽에서 보이스 들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들 5.1 채널이 된다. 근데 잘 될지는 몰라. 된다고는 하는데 잘 되는지 얼마나 훌륭한지는 나중에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캠 2가 들어옵니다. 기존의 빌트인 캠 떼다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업그레이드가 돼서 블랙박스의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메모리를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하나도 안 됐었던 거죠. 이제는 됩니다. 앞뒤로 QHD로 해상도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추가됐고요. 그래서 자동차 주차에도 녹화가 계속됩니다. 블랙박스를 장착하다가 뭔가 맘에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차를 뭘 뜯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어우, 내 새 차를 저렇게 뜯어야 되나,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경험담. 이 블랙박스가 그냥 내장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블랙박스 가격에 비하면 비싸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이거 배터리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일반 블랙박스는 저장 못하는 거, 깜빡이를 어떤 걸 켰는지 이런 것도 되고요. 녹화된 위치는 어떤지, 충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큰 모니터로 차 안에서 보면서 이렇게 확대해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기도 깔끔하지만 블랙박스 중에 정말 좋은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도 여기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페달 호인 사고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페달도 기록해주는 블랙박스로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아니 뭐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리고 디지털 키 2도 추가됩니다. 별게 다 2네. 디지털 키 1은 갖다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디지털 키 1은 주머니에 차키 있는데 도어 손잡이 그냥 잡으면 바로 열리는데 굳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도어 손잡이에 이걸 대고 그리고 손잡이를 열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디지털 키 1은 정말 쓸데가 없었습니다. 디지털 키 2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핸드폰이 UWB라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물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석에 있는지 조수석에 있는지 뒷좌석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가방에 있어도 차에 가까이 갔을 때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시동 버튼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주 편리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최근 현대기아에서 선택해야 되는 옵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꼭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혁신이냐면 자동차 키를 아예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현대 차키 디자인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그냥 차키를 안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냥 버리시면 돼. 버리면 좀 그렇지. 아무튼 안 갖고 다녀도 돼요. 디지털 키 2는 사실 옵션으로 제공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너무 편리한 기능이고 자동차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차키가 있느냐 없느냐, 개인화를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어서 이건 그냥 기본 기능으로 둬야 돼요. 지금 보면 자동차에 로그인하세요, 뭐 게스트로 로그인하실 건가요, 운전자 이름을 넣으세요, 너무 한심하죠. 그거 너무 한심하고 너무 엉터리 인터페이스예요. 그거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게스트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갖고 오면 자동으로 로그인되게, BMW나 테슬라들 당연히 그게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기본으로 넣어줍시다. 그리고 시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키 2로 시승할 수 있게 해줘야죠. 지금 시승할 때 보면 키를 나눠주고 키로 뭐 하라고 하면 로그인이 안 돼 있으니까 스트리밍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알아서 미리 개통하고 스마트폰을 그냥 빌려주면 되잖아. 이거 시승하는 동안에 이거 좀 빌려주면 되잖아. 이걸로 키 대신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나눠주고 알아서 차에서 로그인할 수 있게,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것도 이렇게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핸들에 진동 기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선을 넘어가거나 후측방에 갑자기 차가 있는데 내가 거기로 넘어가려고 할 때 진동으로 무르르르 떠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차에 삑삑삑삑삑 소리를 내야 됩니다. 삑삑삑 소리가 나게 되면 뒷좌석이나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어머 오빠 이렇게 운전을 못해? 김기사 운전을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 모르게 운전자한테만 경고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이번에 들어가진 않았고 그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리프트 소렌토를 시승해봤을 때 정전식 스티어링 휠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이 감도가 굉장히 좋아져서 내가 잡고 있는 동안에 계속 잡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전식 아니라도 크게 아쉽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하이패스 들어갔습니다. 이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카드를 매번 꽂아야 되는데 꽂지 않고도 하이패스를 발급해서 eSIM처럼 하이패스가 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모바일로 한 번에 딱 등록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센서가 바뀌었습니다. 주차 센서 앞뒤에 센서가 있는 건 여전한데요. 근데 이제는 측면도 거리 감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앞쪽에 삑삑삑삑 하고 차가 여기 있잖아요. 이 앞쪽에 있던 차가 내가 좀 진행을 하면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가면 그럼 요쯤에 있겠네. 내가 핸들을 돌리고 여기 가까이 왔으면 이제 좀 받겠네 라는 걸 가상으로 인식해서 경고해주는 기능이에요. 측면에 센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데서 기둥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수로 주차장 기둥에 긁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게 기둥이 아니고 차라면 차는 움직이잖아요. 여기 차가 있었는데 내가 전진해서 그 차가 있던 자리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갑자기 삑삑삑삑삑 하면서 아주 박을 것 같이 경고를 해서 좀 거슬리는 면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있어요. 그리고 주차할 때 이런 기능, 이거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후진하다가 차가 오거나 사람 오거나 아니면 여기 벽이 있을 때 내가 후진을 쭉 하게 되면 그럼 차가 알아서 스스로 멈춥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거 생각보다 정말 쓸모있는 기능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애프터블로우도 추가됐습니다. 애프터블로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계속 틀면 실내에 있는 라디에이터에 습기가 차게 되거든요. 자동차 밑에 보면 물이 쭈루루룩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내에 습기가 차기 때문인데, 근데 습기가 이렇게 차고 나서 그거 놔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 곰팡이 쓰면 그럼 각종 냄새가 나게 되니까 이걸 말려주는 게 좋다라는 건데, 날 차는 있어도 나고 안 날 차는 없어도 안 나는 그런 거 아닌가. 일단 에어컨을 자주 작동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물이니까 곰팡이가 쓸었어도 물로 계속 씻어내면 결국에 곰팡이가 흘러가거든요. 자동차 에어컨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이라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쫙 이렇게 녹여내기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작동시키면 냄새나는 요소들이 많이 녹아서 바닥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작동시키는 게 냄새를 없애는 비결이긴 합니다. 애프터블로우 오히려 냄새가 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케바케니까 정답이라고 할 순 없죠. 자, 그리고 첨단 장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트렁크, 이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라고 해서 이 트렁크에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게 닫히다 말고 다시 열린다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전동 트렁크 당연히 없었죠. 기존의 K5는 트렁크 닫을 때 여기 잡는 손잡이도 없었어. 그래서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아니, 손잡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어쨌든 이제는 세이프티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는데, 근데 이 트렁크가 전동이 아닌 차도 있을 거잖아요. 전동 아닌 차는 손잡이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로 차서 여는 기능도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현대기아는 지금 발로 차서 여는 자동차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제네시스 G90으로 가도 없어요. 이걸 왜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처 가면 열리는 기능, 그거 아무짝에 쓸 데 없죠. 뒤에서 담배 피거나 세차할 때 갑자기 지 혼자서 열려요. 세차할 때 갑자기 트렁크가 열리면 어떡해. 그래서 보통은 이걸 꺼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쓰는 기능이죠. 발로 차서 여는 기능이 있으면 다 잘 쓸 텐데 쓰지 않을까? 아, 그거 왜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트렁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트렁크 열고 나면 중형차라면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죠. 대형차가 아니잖아. 대형차는 뭐 이러면서 역시 사장님 차는 좋구만 뭐 이런 느낌으로 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짐도 실을 수 있어야지. 중형이니까 패밀리카인데.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뒤쪽에 있는 이 폴딩이 됐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2열 시트 뒷좌석 폴딩이 안 됐습니다. 그냥 스키스루만 요만큼 있었어요. 그러면 스노보드 어떻게 실어? 스노보드를 실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경쟁 모델 소나타 원래 됐죠. 근데 이거 왜 폴딩 안 되게 만든 거야? 도대체 왜 안 됐는지 모르겠는 기능, 이제는 드디어 폴딩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만 봐서는 안 되겠죠. 주행 감각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기아는 K5의 승차감을 중시하고 있어요. 전후륜 서스펜션의 특성, 소재 최적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첩한 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 노면의 잔진동, 충격 더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향상된 승차감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기아는 민첩한 주행 감각면은 훌륭하죠. 중형차 치고 이 정도로 민첩한 거는 괜찮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기아가 K5를 만들면서 이 쇼크옵서버, 흔히 쇼바라고 말하는 거, 이거 샥스 제품을 씁니다. 이건 애프터마켓에서 튜닝 용품으로도 사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단한 쇼크옵서버를 써서, 그래서 굉장히 회두성이 좋고 단단하고 아주 스포티하고 좋은데? 라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승차감은 딱딱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죠. 근데 요번에 잘 보면 후륜 멤버의 충격 흡수 부품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무가 바뀌었다, 이 얘기겠죠. 전륜 멤버의 소재를 최적화했다. 전륜 멤버 뭘 어떻게 바꿨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냐, 지면에서 차량으로 전달되는 로드 노이즈가 감소됐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를 달리다 보면 이 타이어 구르는 느낌이 차에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울려서 들어와요. 웅 하면서 울리잖아요. 그 울리는 로드 노이즈를 감소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기존엔 앞유리, 앞측면 유리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근데 이제 뒷좌석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뒷좌석이라는 게 뒤에 측면까지인지 뒤에 뒷유리까지인지 요거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네요. 여튼 여러 가지로 정숙성을 높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무엇보다 승차감을 높였다, 부드럽게 튜닝했다,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가격일 것 같은데요. 가격을 보면요. 2.0L 가솔린 모델이 2,784만원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2.0L 가솔린 모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이건 피하셔야 되는 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L 가솔린 터보는 2,868만원부터 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는 겨우 84만원 차이. 그런데 세금에서도 절약되고요. 차도 잘 나가고요. 그리고 연비도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0L 가솔린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 1.6L 가솔린 터보를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2.0L LPI 모델도 있는데요. 2,853만원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림은 아마도 2.0L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일 텐데요. 이게 3,326만원부터 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이 또 있으니까 받고 나면 여기서 아마 3,18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금 가솔린 터보 모델에 비해서 250만원 정도 더 비싼 셈이에요. 250만원 차이면 그거 애매하다. 1.6 터보를 해야 되나 하이브리드를 해야 되나. 어쨌든 가격을 보면 요즘 들어서 하도 뭐 전기차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얘기만 듣다가 2,800 오 싼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2,400만원이었거든요 2,4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700만원부터 아니 이게 뭐야 300만원 이상 올랐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전에 가장 저렴한 모델은 트렌디 트림이라는 거였습니다. 트렌디 트림은 정말 깡통 중에 깡통, 진짜 엄청난 깡통이었죠. 어떤 정도였냐면 스마트 키가 없었습니다. 버튼식 스타트가 없었어요. 차 키를 척척 해서 꽂아서 돌리는 형태였습니다. 오디오도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깡통차들 디스플레이 오디오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컴팩트 오디오. 컴팩트 오디오는 진짜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수동 에어컨, 통풍 시트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주고 저걸 사느니 라면서 그거보다 높은 트림을 선택했죠. 트렌디는 정말 판매량이 거의 없었어. 요즘에는 렌터카도 이렇게 뽑으면 이거 환불 들어옵니다. 렌터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리지도 않는 트림을 굳이 만들어 놔서 누가 주문하면 따로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아는 기존 모델의 이 깡통 트림이었던 트렌디 트림 아예 없애버리고요. 그 위 트림 프레스티지를 가장 낮은 트림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요.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트림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렌디를 없앴다.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 아시겠지만 저희 국어문화원 연합회에서 저희 PPL을 해주고 계세요. 마침 이런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훨씬 알아듣기 쉽습니다. 굳이 영어로 굳이 뜻도 안 통하는 이런 뭐 프레스티지니 뭐 노블리스니 시그니처니 이 중에 어떤 게 높은 거야? 모르잖아요. 이거 기아 영업사원들도 헷갈릴걸? 이걸 굳이 영어로 굳이 뜻도 안 통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고급형 최고형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트렌디 가장 깡통 모델 이거 없어졌고요. 바람직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K5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요. 원가도 더 절감되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민들은 그럼 차 사지 말란 얘기냐? 서민들은 뭐 어쩌란 얘기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K5 말고 K3 사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 같으면. 근데 이제는 K3 없어졌잖아. 어떤 분들은 K3 대신에 K4 나오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K4 사실 괜찮아요. K4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품성도 엄청 개선되고 금방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 이게 나온다는 소문이 아직 없어. 그래서 국내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서민이 살 기아차는 없어요. 서민은 뭐 다 경차사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튼 지금 좀 약간 저렴한 차가 아예 없으면 그럼 이 K5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제네시스 아무리 비싸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현대차가 있거든. 그렇게 비싼 거 원하지 않으시면 현대차 사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아는 그게 없다? 그거는 조금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같은 걸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4는 꼭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K5 가격을 절반으로 깎든가. 네, 그래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가격을 보면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야 될 1.6L 터보 프레스티지 이거는 가격 인상이 79만원. 이 정도면은 그런대로 괜찮다. 납득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2.0L 트림의 노블레스 이거는 252만원이나 올랐거든요. 이건 왜? 어쨌든 2.0L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옵션이 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자세한 옵션 변경 나중에 차차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을 것 같습니다. 180마력 내는 1.6L 터보, 사실 이게 베스트죠. 160마력 내는 2.0 자연흡기, 요건 좀. LPG는 146마력 내는데 요것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195마력 내는 2.0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생긴 거는 굉장히 과격하잖아. 굉장히 터프하게 생겼는데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290마력이 하나 있어야 될 느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미국에는 있죠. K5 GT. 이번 보도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게 나오려나, 나중에 나오려나. 소나타는 2.5L 터보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그 소나타 2.5L 터보 엔진 K5도 하나 있어줘야 되지 않나. 지금 K5? 과학 5호기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퍼포먼스까지 어느 정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 갖고 있으니까. K5 GT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오, 완전 멋있네. 이게 완전 검정으로 이렇게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위장막 같은 경우는 검정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양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요. 그렇지만 검정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캘리퍼는 이렇게 GT라고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브레이크는 아마 그냥 노멀 버전은 1P 브레이크 들어가는데 4P 브레이크 들어갈 것 같죠? 피스톤이 더 많으면 그만큼 적은 힘으로도 차를 세울 수 있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이 꾹 밟아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죠. 자, 그리고 실내도 달라집니다. 실내도 보면 이렇게 GT라고 있는 이런 택이 하나 붙어 있네요. 스티치도 이렇게 GT 특유의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기아는 이걸 네온색이라고 얘기하는데 EV6 GT에 들어있던 그런 색깔이죠. 근데 이게 형광연두잖아요. 잠깐만, 이거 왜 형광연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EV6 GT 처음 만들 때 그때 기아에서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고성능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게 잘 드러나겠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르쉐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형광연두색 캘리퍼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그것 때문에 형광연두가 된 게 아닌가, 아니면 제가 말한 것과 관계없이 포르쉐랑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됐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EV6 GT에 왜 갑자기 형광연두가 들어가나. 형광연두는 이건 고성능이면서 친환경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K5 GT 이거 친환경차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K5 GT 하이브리드 달고 국내 출시! 와, 그럼 너무 좋겠다. 그죠? 근데 설마 그럴 리가 없겠다 싶긴 한데 아직 모릅니다. 우리 계속 기대는 해보도록 하죠. 사장님의 용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질러버리죠 뭐. 확. 여튼 머플러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팁이 바뀌었는데 두 발인 것 같긴 하고요. 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팁이 네모난 것 같기도 하고 동그란 것 같기도 하고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것 같기도 한 이런 약간 알 수 없는 형태. 여러분들 괜찮게 느껴지나요? 강인한 느낌은 확실히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 왜 K5를 페이스리프트 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기존에 예뻤는데 이걸 뭐 굳이 해서 뭐 더 좋아질 게 있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아는 어쨌든 패밀리 룩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 판매량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20년 6월에는 한 달에 무려 9,600대를 팔았습니다. 거의 10,000대가 팔린 거죠. 엄청납니다. 그만큼 그때 디자인이 정말 멋지고 정말 충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K5 디자인한 디자이너 누군지 몰라도 다시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했죠. 2020년 한 해 동안 79,000대 팔았는데 매년 판매량이 줄어들더니 올해는 지금까지 24,600대,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하면 지금 반도 채 못 파는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소나타보다는 많이 팔립니다. 소나타 이번에 DH로 신형으로 내놔서 디자인도 예쁘고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근데 여전히 기아 K5가 더 잘 팔리죠. 한국에서는 정말 명실상부 1등 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1등이면 그럼 되는 건가? 뭐 전국체전 나가나? 아니죠. 미국에서 잘 팔려야죠. 미국에서 K5 판매량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1년 판매량 보면요, 한 해 동안 무려 92,000대나 팔았어요. 엄청나죠. 당시에 미국 중형 세단 탑3가 캠리, 어코드, 알티마였는데 이거 알티마 잡아서 캠리, 어코드, K5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43,000대.
아유 너무 많이 빠졌다. 판매량이 거의 5만 대 떨어진 거죠. 물론 세단 인기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거 이거 맞는데 그걸 위안으로 삼기에는 경쟁 모델 알티마 여전히 잘 팔리잖아. 그러니까 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K5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페이스리프트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과격하게 디자인 할 필요 있었죠. 유럽은 세련된 차 굉장히 멋진 차가 인기를 끌지만 미국은 세련미보다는 좀 과격하고 좀 터프하고 눈에 탁 띄는 차 이런 차가 더 인기니까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차가 될 것 같고요. 디자인상으로는 뭐 경쟁 모델들 일본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뛰어날 게 분명히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그래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원래 타던 차를 계속 사. 타던 차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물건도 이 사던 물건을 계속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으면 안 바꾸는 거. 그게 미국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바꾸게 하려면 남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디자인만 개선해서는 안 되죠. 남들을 압도하는 정말 뛰어넘는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번 K5에 그 정도의 변화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중형 세단의 최고 이 자리를 계속 지켜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